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내부 분열이 심화되면 국익을 지키기 어렵다며 여야 협력을 거듭 강조했는데 국회는 여전히 대치 국면입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차 종합특검 반대 필리버스터 공조에 나섰고 장동혁 대표는 통일교 공천헌금 특검 촉구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있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에 불참합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한 수정 논의에 착수했는데 최근 현안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에게 들어보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선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보류를 놓고 배경과 당내 셈법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는 정치 Y에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이자 친한계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과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하는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KBS 1라디오 전격시사 잘 듣고 있다는 말씀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댓글이나 KBS 콩 어플 문자 샵 9730으로 의견 주시면 추첨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샵 9730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전격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1월 16일 금요일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네, 금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KBS 서효진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가운데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데 체포 방해 혐의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1심 선고입니다. 법원의 선고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데요. 재판 전 과정을 생중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했기 때문에 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또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폐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계엄이 합헌적 틀 안에서 이뤄졌다는 허위 자료를 외신에 배포한 혐의와 비화폰 통신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딱 3주 전에 앞선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도합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자, 앞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는 쟁점이 아니라고 했는데 오늘 선고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걸까요? 이 핵심 쟁점은 두 가지 정도로 좀 꼽히는데요. 이 공수처 수사가 적법했는지 여부와 또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냐 여부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설명이 곧 이제 비상계엄이 내란인지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오늘 선고가 앞으로 예정돼 있는 내란 재판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줄곧 공수처에게는 이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영장 집행도 불법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 집행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반면 공수처는 직권 남용을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와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소집과 운영은 대통령의 재량이고 심의는 대통령에 대한 자문이라면서 이것이 국무위원들의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국무회의 심의를 어떻게 볼지 또 절차상 하자 인정 범위를 어떻게 판단할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국회에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 법안이 오늘 오후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 2차 종합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됐고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곧바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뒤이어서 또 곧바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냈거든요. 이 필리버스터 24시간이 지나면 종결 포결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오후 4시 전에 이 필리버스터는 끝날 거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 주도로 2차 특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걸로 보입니다. 네. 이 3대 특검에서 미진한 부분을 다루는 2차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북한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등의 혐의와 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최대 251명의 수사 인력이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6월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국면이 좀 이어지게 될 텐데요.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의 공천헌금과 통일교 유착 의혹을 수사할 특검, 이른바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법 추진에 대해선 선거용 내란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장 대표의 단식을 두고 비겁한 책임회피용 정치쇼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우리 원화 가치의 급격한 약세를 우려한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우리 정부와 사전에 교감이 있었겠죠? 네, 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만난 게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12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뭐 13일쯤이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 회동과 관련한 성명이 현지 시간 14일에 나왔거든요.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 새벽에 관련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네. 만난 지 이틀 만에 나왔다는 게 좀 아무래도 한미 간 조율을 거쳤다는 의미일 거고요. 네. 이제 미국은 원래 원화의 의도적 약세를 우려해 왔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베선트는 최근 원화 약세는 한국의 강한 경제적 기초 여건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이 발언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62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베선트 장관 발언의 배경은 성명에서도 읽을 수 있는데요. 이 베선트 장관과 구윤철 부총리의 만남에서 한미 투자 합의와 관련해서도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당 투자 합의가 원활하게 이행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환율이 지속되면 이 연간 200억 달러 규모로 예정된 이 한국의 대미 투자가 지연될까 봐 이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어요. 네, 때마침 이제 어제 열린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한국은행 금통위가 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5차례 연속 동결입니다. 이 동결의 주요 배경은 아무래도 환율이었습니다. 이창용 하는 총재는 환율이 오른 배경의 4분의 1 정도는 국내 수급 요인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이 개인 투자자들이 환율 하락 시에 대규모로 달러를 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해외 주식 투자 자금 유출도 여전히 크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베선트 장관 발언 이후에 환율이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를 싸게 사려는 매수세가 몰린 탓으로 좀 분석됩니다. 네. 정부는 원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를 고심하는 분위기인데요. 이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자본 이동을 관리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금융기관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이 원화로 달러를 사는 걸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로 좀 읽힙니다. 이 환율 잡기 총력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금리 동결로 이제 아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됐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주목할 만한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한국 피자 헛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 가맹금 215억 원을 돌려주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자, 차액 가맹금은 뭐예요? 이게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 원재료들을 직접 사들인 다음에 유통이윤까지 더해서 이것을 더 비싼 값에 가맹점주에게 되팔아서 거둬들이는 이익을 말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1, 2심에서 피자 본사는 이 가맹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이 차액 가맹금 지급에 대한 명시적 또는 뭐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반면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총 수입의 6%를 고정 수수료로 받아놓고서 합의하지도 않은 이 차액 가맹금까지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는데요. 이 원심 판결은 점주들과 합의한 적이 없고 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이라 이 차액 가맹금이 부당하다고 보고 이걸 가맹점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네. 이로써 한국 피자 차업본사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받은 차액 가맹금 215억 원을 가맹점주들에게 좀 돌려줘야 합니다. 네. 이 차액 가맹금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피자원 말고도 치킨 프랜차이즈나 뭐 버거 프랜차이즈 등 20개 안팎의 프랜차이즈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 판결로 인해서 또 새로운 소송이 좀 제기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됩니다. 네. 자, 우리 자체 기술력으로 만든
국가대표 인공지능을 뽑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1차 결과에서 네이버 클라우드하고 NCAI가 탈락했더라고요. 네, 이 국가대표 AI 프로젝트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한국이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이 AI 3대 강국이 되기 위해서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기업을 선정해서 정부가 이제 집중 지원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앞서 지난해 8월에 정부가 5개 정예팀을 선발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가 있었고 뭐 LG AI 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 NCAI 이렇게 5개가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1차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네이버 클라우드와 NCAI가 탈락했습니다. 네. 이 AI 모델이 얼마나 똑똑한지 분석하는 테스트와 또 이제 국내 전문가랑 이제 사용자가 내리는 평가 이렇게 좀 두 축으로 좀 진행이 됐는데요. 네. NC는 좀 전반적으로 미흡했고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독자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 네이버 클라우드가 AI 모델을 개발하면서 중국의 오픈소스 AI 모델의 일부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네. 정부는 패자부활전을 거친 뒤에 올 연말까지 최종 2개 팀을 선발해서 정부 지원을 집중해서 독자 AI 모델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금요일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허효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스모그에 황사까지 더해져 공기가 매우 탁한 만큼 몇몇 지역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내려져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줄포 부근과 선운산 일대로는 각각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양양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 서양양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동수원 부근 6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이후 덕평 부근에서도 4차로와 갓길을 막고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면으로 상일 부근 6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하기분기점 부근 3, 4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여의도 일대로 많이 혼잡하고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청담대교 남단 부근 3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그 밖에 양재대로 수서 방면으로 구룡터널 사거리를 조금 지나서는 사고가 나면서 3개 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더욱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금요일에는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한 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국 시장이 소폭이긴 해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미국 시장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살짝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증시 반등의 출발점을 보면요. AI 대표주인 반도체 업종의 실적 그리고 전망에 대한 신뢰 회복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요, 그 대만 TSMC가 데이터 센터 투자 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진화시키면서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기술주들로 자금이 다시 유입이 된 겁니다. 네. 엔비디아는 2.1% 오르면서 대형 기술주 상승을 주도를 했고요. ASML은 5.4% 오르면서 1,332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빅테크에서 경기 민감주로 이동하던 자금 흐름이 완전한 이탈이 아니고 그동안 균형 조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중소형주까지 동반해서 오르면서 상승장의 폭이 점점 넓어졌는데요. 네네. 이번 반등을 정리를 하자면 AI에 대한 신뢰 회복에 더해서 시장 참여 확산이라는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S&P 500과 나스닥은 모두 강보합 마감했고요. 러셀 2000은 0.9%의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가장 큰 폭으로 오른 1.8%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지금 중소형주까지 오르면서 상승장 폭이 넓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를? 예, 러셀 2000이 S&P 500보다 10거래일 연속해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기록이 1990년 이후 최장 기록입니다. 이 정도면 시장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소형증 지수가 단순히 단기 반등이 아니라 위험자산 선호가 구조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중소형주를 보게 되면요.
경기 회복 기대 그리고 유동성 개선 국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자산군이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보다는 경기 침체가 아니다. 이쪽으로 베팅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소형주가 재평가되고 있다. 이런 국면인데요. 이제 더 이상 시장이 소수 대형주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네, 지금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경제 지표가 앞으로 이제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최근에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회복 탄력성을 보인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시켜 준 겁니다. 우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25년 11월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면서요.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치들이 경기 둔화 우려가 과도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동시에 뉴욕주 제조업 지수는 확장 국면으로 재진입하면서 제조업 경기 역시 바닥을 통과했을 가능성을 높였고요. 물가 측면에서 보면 기업들이 받는 가격 지수가 거의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 또한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을 조합해 보면 고용은 강하다. 그리고 물가는 식고 있다는 이상적인 환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이 반응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전일 대비 3bp 상승한 4.16%까지 오르긴 했는데요. 주식 시장은 오히려 이런 국채 금리의 상승을 긴축 신호가 아니라 경기 자신감의 반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은 방어적 포지션을 좀 줄이고 기술주 그리고 소형주 같은 위험 자산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준 인사들은 물가 안정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카고 연은 총재 굴스비랑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슈미드가 공통적으로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연준이 섣부른 완화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보면 됩니다. 다만 시장은 이런 내용을 추가 긴축이 아니라 현 수준의 정책 유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가 견조한 상황에서는 정책이 다소 제약적이어도 주식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거든요. 오히려 정책 신뢰가 유지된다는 점에서는 장기 투자자에게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면 기술주 내부에서도요.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일까요? 이번 장에서는 기술주 전체가 오르는 동시에 기술주 내부에서도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칩을 만드는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지속성에는 확신을 보이고 있는데 그 칩을 대규모로 구매하는 빅테크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의 수익성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AI 인프라 공급자랑 AI 활용 기업 간의 시선이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는 보다 정교한 선별 국면으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대형주, 중형주 그리고 소형주 간에 상대적인 성과 변화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올해 들어서 소형주가 중형주를 그리고 중형주가 대형주를 앞서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밸류에이션 부담이 대형주에 집중된 반면에 중소형주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2026년 실적 전망입니다. 중소형주의 EPS 성장률이 대형주를 웃돌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가격 상승의 펀더멘털 기반도 강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중소형주 약진이 단기 테마가 아니라 중기 트렌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타이완 반도체 기업 TSMC의 2026년 투자 계획이 갖는 의미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TSMC가 2026년에 최대 560억 달러의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상황입니다. AI 붐이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 추세임을 재확인시켜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TSMC의 자신감은 곧 데이터 센터, AI 서버, 반도체 장비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겁니다. 이 발언 하나로 기술주 전반의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된 것을 보면 그 상징성을 엿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이제 코스피 5천이 눈앞에 있어요. 네. 2026년 코스피가 열흘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최장 랠리가 13일간 상승했던 것이 2번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 기록을 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보통 코스피가 오전 10시 반 정도까지는 전일 장 마감하고 당일 장 시작 전까지 이슈들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최근 시장들을 보면 오전에는 좀 조정을 하고 조정을 마친 후에 오후에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관이 1조 3천억의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네. 코스피는 1.58% 상승하면서 4,797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은 0.95% 오르면서 95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은요. 최근 우리 시장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요? 네, 우리 시장이 이제는 반도체 원툴에서 다양한 섹터에서의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섹터가 같이 올랐다면 지금은 섹터 내에서도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올해 수급이 들어왔던 섹터들을 보면 조선, 방산, 2차전지, 엔터, 로봇 이쪽입니다. 네. 분류해 보자면 조선이나 방산 엔터는 실적으로 인한 수급이 있었고요. 2차 전지는 실적이 이제는 바닥을 다졌다는 심리로 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은 향후 성장성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는 거라서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는 좀 나눠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매출이 찍히지 않고 향후 성장성을 본다면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예. 이런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만큼 수익이 생길 겁니다. 네. 자, 앞서 뉴스브리핑 시간에도 잠깐 소개를 했는데 과기부가 진행한 AI 프로젝트 1차 심사 결과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요번에 5개 팀 중에 2개 팀이 탈락을 했는데요. 네. 네이버와 NC소프트가 탈락했다는 발표가 나자마자 네이버가 장중에 5%가 네. 빠지기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된 팀이 LG, SKT, 업스테이지인데요. 네. LG와 SKT 같은 경우는 통과했다는 이야기가 나자마자 주가가 반응을 했습니다. 네. 향후에 한 개 팀을 추가로 선정해서 총 4개 팀으로 2단계 심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최종 선정이 되게 되면 국가의 GPU 인프라의 우선 배정을 받기도 하고 공공산업 데이터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네. 토큰 증권 제도화가 가시권에 들어온 모습이에요. 예, 작년 말에 이슈가 되었던 것이 네이버와 업비트의 합병이었죠. 근데 다른 나라의 경우는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상장사들이 많은데요. 그건 관련 법령들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온 지 이제 3년 만에 관련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를 한 겁니다. 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세부 제도 정비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배당 소득 분리 과세가 올해부터 시행이 됐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네, 우선 혜택을 받게 되는 소득은 2025년에 결산한 현금 배당입니다. 네. 공통적인 요건을 보면 전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종목이어야 하고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종목, 다른 하나는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이 10% 이상 증가한 종목입니다. 기존의 고액 이자 소득자의 경우에는 배당 소득을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종소세 최고 소율이 49.5%인데 배당 소득을 이용하는 경우 분리과세되면 20에서 25%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으니까요. 네네. 이 관련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배당을 주는 시총 대형주나 금융 혹은 지주사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원자재들의 급등세는 새해 들어서도 멈추질 않아요. 네, 은 가격이 역사상 처음으로 온수당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아니, 올해만 25% 이상 올랐으니까요. 예. 예, 뿐만 아니라 금도 지금 4,600달러를 돌파했고요. 구리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동안 회자됐던 에브리싱 랠리가 26년에도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오늘 주식시장 흐름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코스피 야간 선물은 0.27%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시초가도 오르면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미국 시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8% 상승하면서 끝나서 오늘 우리 시장 11일째 연속 상승을 기대해봐도 되겠습니다. 네. 금요일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는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지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29분입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네, 날씨 정보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사라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추위는 물러났는데 미세먼지가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아침도 출근길에 보니까 먼지가 잔뜩 껴있어서 시야가 좀 뿌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먼지에다가 안개까지 뒤섞여서 공기가 탁합니다. 오늘도 대기가 정체하며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해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특히 대전과 충북, 세종과 광주, 전북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높아질 때도 있겠습니다. 네. 이 대전과 세종, 충청과 전북에는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이 비상저감 조치는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 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을 넘고 다음 날도 50 마이크로그램을 넘을 것으로 예보되면 내려집니다. 네. 공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사실 어제 오후에는요, 저 같은 경우도 외투 좀 벗고 다녔어요. 네. 예, 좀 포근했거든요. 네. 오늘도 그럴까요? 네, 오늘은 어제보다는 기온이 좀 낮긴 하겠지만 그래도 평년 기온에 크게 웃돌며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예. 어제는 남부지방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라가 역대 1월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습니다. 서울도 낮 기온이 10.2도를 기록해 평년보다 8도 정도나 높아 3월에 이른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서울 오늘 아침은 0.9도로 평년 기온을 6도 정도 웃돌았고요. 한낮에도 영상 6도까지 올라가서 평년보다 4도 높겠습니다. 네,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네. 주말 날씨 어떨까요? 네, 주말인 내일 오전부터는 깨끗한 북서풍이 불어와 중서부 지역부터 미세먼지가 점차 거치겠습니다. 네. 내일 밤이 되면 전국의 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일요일도 평년보다는 기온이 높아서 크게 춥진 않겠는데요. 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고 나면 다시 강한 한기가 몰려오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절기 대안이 화요일부터는 서울을 비롯한 내륙 지역의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곤두박질해 매우 추워지겠습니다. 이 다음 주는 내내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 동해안과 경상도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도 건조한 편이어서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주말에는 그래도 포근한 편이니까 네. 야외 활동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사라 기상캐스터와 함께 날씨 정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KBS 1라디오 네, 전격 인터뷰 오늘은 이규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일단 오후에 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오찬 간담회가 있는데 네. 오늘로 오찬 간담회를 기획하신 배경 좀 궁금한데요. 뭐 신년이니까 네. 신년 오찬 간담회는 통상적으로 이때쯤 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오늘 여러 가지 하여간 뭐 분들이 참여하니까 그 네. 현안 같은 것들을 또 나올 거고 예. 또 어찌 보면은 덕담이나 새해 덕담 같은 것들 좀 같이 하시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네. 네. 이후에 오찬 간담회 관련 질문은 다시 하고요. 네네네. 대통령이 진짜 새해 벽도부터 네. 중국 국빈 방문하시고 한일 정상회담하고 되게 숨가쁘게 외교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자, 이번 순방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좀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어요. 뭐 시진핑 그렇죠. 주석과 뭐 네. 셀카를 한다던가 또 우리 다카이치 총리하고는 드럼을 쳐서 좀 네네. 깜짝 놀랐는데 이번 순방과 관련해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진행하시고 이제 다 끝난 마당에 네. 야, 이번 순방은 참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일단 뭐 재밌는 거는 저 순방을 하시면은 저는 이제 그 외신 같은 것들을 좀 모니터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중국 가셨을 때는 이제 중국하고의 우리가 어떤 친밀한 외교를 보내면서 일본 신문이나 또는 방송에서 좀 밀착에 우려하는 그런 아, 어떤 예. 기사들이 일본 나왔고요. 언론이 네. 밀착에 우려하는. 네, 네네네. 그다음에 일본에 가셨을 때는 중국의 언론에서 한국하고 일본이 밀착을 했다. 네네. 이런 분석의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이 대한민국 위상 또 이재명 대통령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일단 그리고 일본의 언론에서 이번에 뭐 일본어 저는 잘 모르지만 오모테나시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게 이제 극진한 환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일본의 일본 언론이 언론에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환대를 했고요. 네네. 대통령도 이제 오셔서 네. 그런 걸 느끼셨다고 일본에서 굉장히 아주 정중하게 환대를 했다라는 것을 느끼셨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한일 관계가 상당한 궤도 위에 올랐고 전면적인 어떤 정상화 국면으로 완전히 들어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난해는 뭐 대미 외교 에이펙에게 이제 방점을 많이 둘 수밖에 없는 시기였는데 이번 그 새해 벽두부터의 그 외교 성과로 인해서 이제 한일 관계, 한중 관계 어느 정도는 이제 궤도에 올랐다라고 예. 뭐 봐도 완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네. 자, 대통령이 이제 들어오셔서 한 말 중에 이제 제일 지금 기사에 많이 회자되는 게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하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조차 물거품이 될 것이다. 네. 일단 여야 협력을 당부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네. 예. 뭐 아니면 진영에 또한 대한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익을 위해서 네. 국익을 위해서 서로 여야 또는 진보 보수 뭐 이렇게 좀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대통령께서 그 자주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모들한테 어떤 네. 얘기냐면은 선거 때는 특정 계파를 대변할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국민 모두를 대변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실용, 통합 이런 얘기 하시는 게 바로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는 이 단어를 갖고 여러 해석을 지금 언론에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언론마다 해석이 좀 다릅니다. 제가 아침에 좀 찾아봤더니 그래요. 호들갑을 떨었지만 실질적인 외교 안보 이익은 거의 확보하지 못했다고 비판한 국민의힘을 겨냥한 거다. 네.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간 엇박자를 겨냥한 거다. 네. 뭐 이런 해석도 있고요. 수석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다 아우르는 얘기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개가 다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닐 수도 있다고요? 네. 그러면 네. 일반적으로 네. 그 신년이 왔고 정치권에다가도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되고 국민들이나 사회에다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그것이 통합하자는 거, 네. 또 국익을 위해서 뭉치자라는 어떤 메시지를 일반적으로 던지셨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순방에 이번에 좀 주목받으신 분이 봉욱 민정수석이세요. 네네네. 뭐 검찰 개혁안과 관련해서 이제 해석을 낳고 있는 부분인데, 예. 자, 이 청와대에서는 그 이번에 사실 그 회담 내용을 보면 한일 간 범죄 대응, 사법 공조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네. 민정수석이 동행할 법하다라고 또 네네. 생각은 들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게 정부의 검찰 개혁안 비판 여론과 맞물리면서 수행단에 포함시킨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합니다. 뭐 어떤 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후자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예, 예. 그거는 검찰 개혁과 관련된 반발이 나오기 전에 그렇죠. 전에 이미 수행단이라든가 갈 사람들은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후자는 가능성이 없고요. 네네.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례적인 건 사실입니다. 민정수석이라는 그렇죠. 일이 홍보수석하고 정반대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를 안 드러나게 활동하시죠. 그렇죠. 민정수석이라는 예. 자리가 네네.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런데 요번에 회담 의제 중에 보면 초국가 범죄, 특히 스캔 범죄 같은 것들에 네.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는 저 국경을 넘는 거고요. 또 이웃 국가하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범죄자들이 그쪽으로 튈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서브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공격할 수도 그렇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이번에 그게 의제로 들어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스캔 범죄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한 의제가 실제로 있었고 네.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해내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 언론이 뭐 이렇게 헛발 해석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사실 지금 그 검찰 개혁안 관련해서 이게 지금 크게 파장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알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정책 의총 시작했고요. 네. 20일에 공청회 하고 수정 논의에 착수를 했는데 자, 지금 이 민주당의 이런 반응을 보면서 좀 의아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아니 이런 안이 나올 때까지 청와대에서는 몰랐을까? 이 반발에 대해서 예상 네. 못했나? 어떻게 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를 좀 구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작년이었어요. 작년에 가을에
수소 기사를 갖다가 분리시키는 법안이 통과가 됐죠. 예. 그래서 그 대원칙은 보여된 건데 네. 그거는 국회 위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공소청법이라든가 중수청법 그와 관련된 것은 정부가 주도하기로 한 거죠. 네. 그래서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검찰개혁 TF가 움직였고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번에 초안을 낸 겁니다. 그 초안도 굉장히 기본적인 초안이었어요. 그 사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서로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초안이기 때문에 예.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아니었어요. 원래. 방점이 의견을 수렴하려는 그러니까 이게 확정안이나 잠정안도 아니고 확정안도 아니고 그런 네네. 부분이었고 네네. 그런데 의외로 어찌 보면은 국회 쪽이나 또는 일부 진영의 반발이 조금 거셌었던 거였죠. 그래서 네. 대통령께서 일본 가시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 당연히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회 의견 네. 수렴을. 네네. 그리고 그 의견을 경청을 하고 네.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이렇게 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예. 작년에 가을에 벌써 이제 수사와 기소를 갖다가 네. 분리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대원칙이 나왔죠. 나왔은 예, 겁니다. 그래서 예. 그건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고요. 네네. 두 번째 그 부분하고 국민의 편에 서서 검찰이건 경찰이건 대통령은 검찰 편도 아니고 더더욱 경찰 편도 아니고 더더욱 검찰 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대통령은. 대신에 사법기관의 개편에 있어서는 국민의 편에 서야 된다. 네. 이 원칙을 계속 말씀하세요. 사법기관 개편에 예.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가 있다면은 네. 바로 이제 최근에 최근 수십 년간의 검찰의 행태에서 나온 건데 네. 사법기관이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게 개편안의 가장 중요한 대원칙입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대원칙이 훼손되는 일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네. 이재명 대통령을 보시면은 이게 훼손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앞서 이제 의견을 수렴하는 초안이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해가 되면서도 그렇다면 그 지금 그 검찰 개혁과 관련한 논의에 참여하신 민간위원들 6명인가 7명인가가 지금 사퇴한다고까지 굉장히 그건 강한 반발이잖아요. 어저께까지 6명이라고 말씀 좀 네네네. 들었습니다. 16명인가를 제가 알고 있는데. 16명이 총 인원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아니 초안이면 충분히 의견 수렴 과정이면 민간위원들의 이 행보를 우리가 튀는 행보라고 봐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초안이지만 사실상 확정안으로 생각했다는 거에 모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어제 신문을 좀 보시면은 네네. 또 그 상당수의 대다수의 자문위원들은 지금 탈퇴하신 분들하고 네. 정반대 의견을 냈다. 네. 이런 기사도 나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그걸로 보면서 자문위원들 사이에 의견 일치가 안 됐구나 정도의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문 의원들 사이에 의견 일치가 안 됐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 관련해서 아까 이제 결국 한일 정상회담에 이제 지금 같이 가신 봉욱 민정수석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 박지원 의원이 나와서 이 질문도 했거든요. 네네. 봉욱 민정수석이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그렇게 보느냐 했더니 박 의원님 말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멤버였으니까 네네. 뭐 어떤 어느 정도의 일정 역할을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네. 근데 봉욱 그 수석의 원래 스타일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온건하신 스타일이세요. 예. 네. 그래서 뭐 당연히 TF 멤버니까 네. 어떤 일정 역할을 했겠지만 네. 일부에서 알려지는 것만큼 그랬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의견을 갖다 좀 뭐 동의하기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다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제일 처음 질문으로 오늘 오찬 얘기를 했어요. 이제 뭐 새해가 네네, 됐고 네. 또 보통 이맘때쯤 여야 지도부 만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공교롭게 국회 일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필리버스터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또 국민의힘은 그렇습니다. 일찌감치 네. 불참 의사를 밝혔고요. 네. 일단 뭐 국민의힘 지도부 혹시 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오전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는 건가요? 네, 좀 아쉽습니다. 좀 뭐 기다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정중히 초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늘 아침까지는 참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아무튼 좀 그렇다고 이제 몇 시간 남았으니까 네네. 또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1대1로 만드는 영수회담 형식을 요구하고 있는데 네. 청와대의 지금 입장은 어떠십니까? 근데 당연히 이 대통령께서 야당 지도자들이나 이쪽하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계시는데요. 네. 근데 이제 방송에서 저희가 발언을 들은 것 외에는 저희한테 어떤 구체적인 어떤 제안이 온 것은 현재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차 종합특검법 필리버스터 공조까지 이제 나서고 있으면서 지금 개혁신당에서는 지금 원래 천하람 원내대표가 오는 걸로 그렇게 네네. 보도가 됐는데 지금 시점에서 천하람 원내대표가 오늘 오찬 간담회에 오시는 건가요? 그거 좀 불확실한데요. 불확실한가요? 어제 밤에 명단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또 오실 수도 있겠죠. 네네. 네. 네네. 자, 사실 다들 바쁘신 일정 네. 속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모이기도 쉽지 않은데 앞서도 필요하면 또 영수회담 얘기도 하셨지만은 지금 공교롭게 어쨌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이제 만약에 최종적으로 안 오시게 되면 이게 이제 아무래도 또 언론은 또 해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여야 협치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새해 벽두부터 새해 초반부터 좀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서 야당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막 언급한 것은 합당치 않은 것 같은데 네. 야당 내부가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니 시끄럽다는데 다른 의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상황은. 네네. 예,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또 관심이 지금 급격히 가고 있는 게 이 통합안입니다. 네네. 대전, 충남, 광주, 전남. 네. 보도에 따르면 오늘 정보안이 공개될 것이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네. 오늘 정보안이 이게 나오는 건가요? 어떻게 파악하고 이거 있습니까? 자체가 예. 발표하는 주체가 대통령실은 아닙니다. 네, 그건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전 네. 아직 저희가 일종의 엠바고라고 하죠. 네, 예. 해당 부처에 엠바고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걸린 걸로 알고 네. 있는라는 말씀으로. 예, 예. 네.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공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 예. 지방 통합이 예전부터 계속 얘기는 있었는데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급물살 타는 것 같고 지금 네네. 여당뿐만 아니라 원래 야당도 이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요. 지금 흐름으로 가면은 6.3 지방선거 전에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네네.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이제 균형설 발전이란 입장에서 사실은 대통령도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5국 네네네. 5국 3특도 네. 그렇고요. 네. 자, 이제 수도권에 계신 분들에 비해서 지방에 계신 청취자분들은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네. 만약에 이 안이 이제 통과가 되고 한다면은 대통령께서도 계속 강조했지만은 올해 이걸 구체화하는 안들 여러 가지가 많이 진행이 되겠죠. 당연합니다. 네네.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이 통합이 좀 선거 전을 포함해서 빨리 되려면 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예예.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적어도 그 절반 이상의 다수가 이걸 참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네.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것을 지금 여러 부처들이 모여갖고 그런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해서 네. 안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언제쯤이면 그 안이 우리 네. 유권자들, 국민들에게 공개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조만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 관련 부처에서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질문도 하겠습니다. 네. 우상호 정무수석 자주 나오시는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네. 강훈식 비서실장, 김영범 네. 정책실장 이렇게 언급이 됐는데 일단 우상호 수석의 그 출마는 그냥 네. 확정됐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제? 그냥 너무 많은 신문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유력하다 해갖고. 유력인데 이제 그러면 확정입니까? 그거는 저는 확정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걸 확정 지을 수 있는 거는 대통령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이건 확정됐으니까 발표하라고 해야지만 제가 발표하는 거지. 네네. 너무 신문 방송에서 기사를 많이 봐갖고. 네네. 거의 확정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은 예. 보도 양으로 봤을 때는요. 네네. 네.
후임에 그래서 홍익표 전 대표 저희 방송에 고정 출연하고 네네네. 계신데 유력하다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이것도 네네. 얘기하시기 곤란하십니까? 네. 뭐 그거는 그 아침에도 네. 우리 기자들이 저한테 위력이냐 아니냐 그래서 그거 판단하는 게 내가 판단할 수 없는 거다. 제가 그럼 출입 기자 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 적은 있었어요. 그 네.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방송 준비는 언제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고 발표는 직접 하실 거 아니겠어요? 언제쯤 발표하시게 됩니까?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그것도 확정이 안 됐군요. 네. 네. 이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출마 규모가 상당할 거다라는 예상이 네. 많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같이 일하시는 입장에서 보면은 설 연휴 전후로 해서 많이 좀 개편이 있을까요, 청와대에? 글쎄요. 생각하시는 것들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출마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예.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네. 그건 생각하는 분들의 또 뭐 폭에 따라서 네. 체감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가 19일로 네. 예정이 돼 있는데 어제도 새로운 또 의혹 제기를 하는 보도가 나왔고 뭐 이번엔 또 비망록이라는 게 또 네. 개혁신당 쪽에서 나왔더라고요. 예, 예. 그게 비망록인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이혜원 후보자는 부인했습니다. 네. 그건 사실이 아니다. 네. 그런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야당 쪽에서는 어쨌든 자료 제출도 충분하지 않다. 뭐 이러면서 맹탕 청문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지금 이 흐름 어느 정도 어떤 관점에서 유의 깊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여러 가지 의혹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우려를 굉장히 무겁게 좀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거는 분명한 네. 사실이고요. 예. 다만 지금 이혜훈 후보자가 예. 즉각 이건 아니더라고 얘기한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청문회에서 얘기하겠다. 네. 인사청문회에서 얘기했다. 이렇게 이제 나눠져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과 의혹 제기와 과장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는 네. 일단 야당에서 너무 이렇게 제기하는 것은 뭐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네. 야당에서 5번이나 공천을 받으신 분이에요. 3번 국회의원 하셨고요. 그런데 그때 다 공천 받고 그럴 때는 가만히 있다가 우리 쪽에서 쓰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사실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데 우선 분명한 건 있습니다. 그 지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상당 네. 부분들은 네. 인사청문회에서 해명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정 부분은 통렬하게 반성하고 있고 사과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청와대 입장도 인사청문회가 핵심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초부터 북한이 이제 북한의 주장입니다. 한국발 무인기 침투를 주장을 했고 지금 뭐 김여정 부부장의 뭐 담화도 2번이나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인데 청와대에서는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무이기 문제에 대해서는요. 네. 군에서는 확인을 좀 했죠. 네. 그래서 우리의 기종도 아니고 네. 또 그 시기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그렇다면 남은 게 민간 쪽에서 뭔가 누군가가 그게 조직적이건 좀 철부지 행동이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나라는 쪽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동안에는 뭐 전 정권에서 일부러 보냈다는 의혹도 제기됐고 우리 정부에서 그럴 일은 뭐 전혀 없죠. 네네. 전혀 그런 도발 행위를 할 생각은 없는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여기서 손자병법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예. 기본적으로는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이고 그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중책이고 여기서 이제 대통령이 항상 쓰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저는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남북 관계에서는 이러한 상책, 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모든 것들이 그렇게 선제적이고 단계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이제 통일부 장관의 이제 발언을 놓고 뭐 여러 가지 좀 해석이 나와서 위성락 실장이 이제 다른 매체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뭐 이른바 이제 좀 부처가 또는 뭐 청와대와 통일부든 뭐 통일부와 외교부든 뭐 약간 엇박자 이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어떤 북한 관련한 사안이 나올 때 부처별로 약간씩의 뭐 정도는 제가 빼겠습니다. 어쨌든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문제가 보십니까? 이제 그 안보실의 입장이나 통일부 장관의 입장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예.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를 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지만 언론에 의해서 좀 부풀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요번에 그 무인기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은 2024년도에 전 정권에서 벌어졌던 것에 대한 입장을 냈고 요번에 유성장 시장께서는 요번에 걸 낸 건데 네네. 일부 언론에서는 그걸 갖다가 붙여놨어요. 아, 연결해서 붙여놔서. 네, 네, 네. 아, 그런 측면도 있군요. 네. 언론 잘못.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쿠팡 사태 관련해서 한미 통상 마찰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 의회가 지금 민주당, 공화당을 막론하고 이거 미국 기업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불공정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청와대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일부에서 이제 무슨 정치적 마녀사냥이다 뭐 이런 식의 네, 그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네. 마녀사냥이라고 하면은 자기네들이 한 일이 없어야지 이게 마녀사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대규모 그 정보 유출 사태가 있었고 네. 또 우리 쪽에 청문회 나오는 거나 또는 이런 수사 상황에 제대로 협조를 안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어떻게 순진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알겠습니다. 것들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사안을 차별하려고 하는 것들은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한미 간에 최선을 해서 이 부분을 갖다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규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명수의 라디오쇼 DJ G팍 박명수입니다. 자, 오늘은 희수님의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만화가의 꿈을 가진 희수와 한국만화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편의 차량을 이용했더니 휠체어를 탄 희수도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죠. 박물관 곳곳을 구경하며 만화에 푹 빠진 희수를 보니 저도 덩달아 웃음이 나더라고요. 새해에는 희수의 꿈이 한 뼘 더 자랄 수 있도록 넓은 세상을 많이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파이어!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일렬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58분 날씨. 출근길에 추돌사고 나지 않도록 감속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안개와 먼지가 뒤엉키면서 시야가 답답한데요. 현재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국외 미세먼지와 황사가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미세먼지로 뒤덮여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또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 중입니다. 특히 충청과 전북에는 올겨울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라고요. 가급적 야외 활동은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큰 추위도 없겠는데요.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이맘때보다 높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1도, 대전 0.2도, 전주는 영하 2.8도, 대구 영하 0.2도로 어제보다는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6도, 대전 12도, 대구 14도, 광주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과 일부 영남 지역에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화요일에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정치와이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19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02로 시작하는 전화 잘 받아주시고요. KBS 1라디오 전격 시사 잘 듣고 있다는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격 시사는 아시다시피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되는데 유튜브 댓글, KBS 콩 어플, 문자 샵 9730으로 의견 주시면 추첨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샵 9730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 풀어보는 정치와이 시작하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내내 제일 많이 들은 단어가 아마 기습 제명일 건데요. 두 분 기습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기습이죠. 왜냐하면은 윤리위가 열린다라는 거는 그 언론도 기자들도 다 알고 있었는데 그날 나온다라는 거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1시쯤 나왔잖아요. 예, 뭐 국회 뭐 반장들이 특히 새벽에 욕하면서 기사를 썼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윤석열 사형 구형 그리고 한동훈 정치적 사형 구형 뭐 이 정도가 좀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윤리위가 그 예정이 돼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출입 기자들 얘기가 그날.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결정까지 이렇게 내리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해석을 놓고 좀 분분해요. 일부러 그래서 제명을 빨리 결정을 내렸다. 그러니까 그 당일날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윤리 결정이지만 네. 정치적 결정이었죠. 저는 이제 김준일 평론가께서 기습이라는 단어를 쓰셨으니까 저는 이 프로그램을 인용해서 전격 처리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이건 전격이었어요. 뭐 이게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실 윤리 결정이 그렇게까지 심야에 나올 일은 아닌데 심야에 내보낸 거는 사실 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그 특검 구형이 11시쯤 있었거든요. 그렇죠. 11시쯤. 그래서 이제 그 구형하고 이제 최후 변론, 최후 진술에서 이제 거의 자정 넘어가면서 이제 정리가 됐잖아요. 예.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2시 좀 넘어서가 정리가 된 걸로 보면은 사실은 어찌 보면 이 시점이라는 것도 이제 윤리위 결정인데 이름은 윤리이지만 정치적 결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한 전 대표의 당계 게시판 논란 자체가 정치적 논란이지 이게 사법 논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 윤리 결정을 보더라도 이게 문제가 있었냐의 포커싱. 그러니까 한 전 대표가 뭘 했냐, IP 주소가 뭐냐 이거보다는 이게 당 대표로서 해야 할 일이었느냐의 이제 그 윤리 결정을 보면은 그 직업적 윤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숙명적으로도 약간 정치적 결정을 뛸 수밖에 없었지만 시간적으로도 굉장한 뭐 정치적인 고려가 포함됐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요 결정문이 2번인가 바뀌었잖아요. 예.
이걸 놓고 말들이 많아요. 그 결정문 내용이 이렇게 바뀌어서 그것도 공지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되게 이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습이라고 볼 만한 정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당사자한테 이제 소명 기회를 원래 줘야 되잖아요. 근데 주기는 줬어요. 전날에 문자로 줬다고 합니다. 그것도 뭐 100개가 넘는 문자 속에 한 전 대표는 그날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뭐 저는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워낙 이제 그러니까 뭐 폰이 또 여러 개가 있겠죠. 한동훈 대표도. 예, 그런데 예. 기본적으로 그 쓰는 폰은 문자 뭐 지지자들 문자도 많이 오고 막 이러니까 못 볼 수도 진짜 있다. 예, 예. 그러면 이거는 전화로 유선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것도 보통은 일주일 뭐 열흘, 뭐 2주 이 정도 전에 날짜를 잡고 하는 건데 이것도 전날에 이렇게 해서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신속하게 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논란이 이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가족이 썼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윤리적 도의적 책임이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등장하는 한동훈이란 이름이 이게 동일 인물이냐 아니냐.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68년생 한동훈이 있고요. 61년생 한동훈이 있고요. 뭐 73년생 한동훈이 있는데 지금 윤리위에서는 그 68년생 한동훈 이것도 원래 그 73년 한동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확정적으로 했다가 이거는 수사의 영역이다라고 그러니까요. 9시간 만에 바꿨으면은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만약에 안에 가처분 신청이 법적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만한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 증거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요. 예.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장 대표가 연기한 거죠. 윤리결정문을 2차례 바꿨죠. 네. 장 대표도 최고위원회 어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정황을 놓고 보면. 네네네. 근데 이제 바뀐 거는 뭐 장 대표도 판사 출신이니까 이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경우 이 사안에 대한 정치적인 그 이제 말하자면 내용과 상관이 없이 사법부는 이건 뭐 흠결이 분명하다. 왜 이렇게 소명도 듣지 않고 그다음에 왜 이렇게 부실하게 했느냐. 이거는 가처분 내가 이거는 인용한다라고 해버리면은 안 되니까 아마 여러 경로로 이렇게 여러 가지 판단 요인으로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속도 조절하는 게 맞겠다고 장 대표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리 자체도 보강을 하고 장 대표도 한 발 물러섬으로써 이 최소한 사법 영역에서 가처분 신청 국면에서도 우리가 최소한 밀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말씀은 지금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는데 최고위가 열리기 전에 뭐 비공개 또 회의가 있었다면서요. 원래는 장 대표는 그냥 어제 최고위에서 결론을 내리려고 했는데 마음을 바꿨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뭐 그럴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장 대표도 판사 출신이고 바로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나 재심 안 한다. 바로 사법 영역으로 가겠다 하면은 준비를 해야죠. 근데 윤리도 그러다 보니까 그 기류를 보고 한 전 대표가 윤리가 그 보강으로 자료낸 게 한 전 대표가 그 기자회견한 직후였어요. 1, 2차가 나온 게. 그러니까 기자회견에서 나 재심 안 해. 안 하고 나 사법 갈 테니까 쟁송 갈 테니까 알아서들 하세요라고 하니까 1차, 2차를 나눠서 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장 대표는 그래도 어차피 맞을매 빨리 맞고 가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거와는 다르게 이거는 나중에 가처분 인용되면 리더십의 타격이니까 최소한 보강할 건 보강하자라고 서로가 판단한 것 같아요. 네. 진짜 뭐 제 영화 보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영화 보는 것 같은데 어제 의원총회도 있었잖아요. 네. 의원총회에서는 또 일단은 지금 양쪽을 양비론도 있기도 하고 또 눈에 띄었던 거는 그동안에 좀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않았던 중진 의원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국회에서 얘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는 지금 어떤 거예요? 뭐 사실 어찌 보면은 올 게 왔구나라는 건 다 기저에 깔려 있어요. 다 의원들 다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올 게 왔구나인데 이게 지금 선거 국면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와 지금 당장에 지금 이 대여 공세를 하는 입장에서의 당의 내부의 어떤 이 대오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뭐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거는 약간 장기적인 개념이죠. 그다음에 지금 대여 공세는 단기적인 개념이죠. 이게 막 혼재돼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많은 의원들이 그건 분명히 알죠. 장 대표가 이 문제를 어영부영하고 넘어가진 않을 거라는 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공은 이제 한 전 대표에 넘어갔어요. 사법의 영역에서 가처분의 승부를 걸어가지고 돌아오든가 아니면 이제 아예 나가든가 나갔을 경우에는
본인의 서사를 그럼 어떻게 마련해서 다시 나중에 정치적 공간을 회복할 것인가. 뭐 이런 게 지금 오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이게 갑자기 왜 불거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민주당에서도 비슷하게 보고 있겠죠. 올 것이 왔구나. 라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재심을 받아들인 거는 사실은 이거는 생색내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재심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을 보면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이 김병기 의원 제명했잖아요. 네. 그러면 최고위원회에서 제명 확정 이렇게 합니까? 재심하면 당연히 받아줘야 되는 절차적인 게 있잖아요. 네네네. 뭐 예를 들면은 사형 이렇게 1심에서 했는데 저는 항소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생색을 내는 거는 그러니까 뭐 여러 뭐 대안과 미래도 그렇고 고문들도 그렇고 좀 재고해 봐라 좀 이렇게 하니까 나는 관대하다. 나는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듣는다라는 생색내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같이 갈 수 없어요 두 사람은. 제가 뭐 여러 루트로 이 감정이 상한 거를 얘기를 들어보면은 같이 갈 수 없다. 그래서 뭐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날 것 같은 그런 생각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정치적으로. 예, 죽어야 네네. 끝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예. 그런데 또 장 대표가 단식에 이제 돌입했어요. 이것도 예상하셨습니까? 전혀 못했죠. 못했어요. 네. 아, 그럼 예상 못하셨어요? 나중 카드는 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특검법 2차 특검 네. 하고 그다음에 통일교 특검하고 신천지 이 부분이 꼬일 때 이준석 대표하고 공동 단신 얘기는 처음부터 있었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언젠가는 올 수도 있어서 싶었는데 이 타이밍에 이 와중에 올 줄 몰랐죠. 이 와중에 왜 단식을 결정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오늘 대통령이 이제 오찬을 해요. 7당 당대표 원내대표랑 같이 지금 천하람 원내대표가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지금 중인데 지금 뭐 방금 보도 뜬 거 보니까 참석한다 오차는. 아, 뭐 그래요? 예, 그렇게 나왔어요. 뭐 모르겠습니다. 단독이라고 붙어서 나와. 단독으로 예. 그러니까 배가 고프겠죠 이제 필리버스터 그렇게 오래 했으면은 그래서 출구 전략이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지금 주호영 국회 부의장하고 출장 해외 순방 중이고. 그러니까 장도혁 대표도 이제 선택을 했는데 이미 안 간다라고 했는데 가장 좋은 명분은 저쪽은 밥을 먹지만 나는 결기 있게 굶어가면서 단식하겠다 이런 메시지 하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동훈 얘기 그만 좀 해.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이제 그때 필리버스터 했을 때도 어쨌든 반짝이지만은 장도혁 대표에 대한 대여 투쟁의 이런 뭐 리더십 이런 거에 대한 칭송이 있었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도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쓸 정도로.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 이재명 당대표, 야당 대표를 좀 벤치마킹한 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 그때도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막 이렇게 불거지고 있을 때 갑자기 단식에 들어가서 24일간 단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거 왜 하냐 단식 갑자기. 그때 국정기조 전환을 내걸었었어요 그때. 근데 이게 약간 좀 뜬금없다는 얘기도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당내 리더십을 자기가 세우고 그 이슈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벤치마킹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공동단식 얘기를 했는데 사실 공동단식을 하게 되면은 스포트라이트를 이준석 대표가 더 많이 받는 것도 있어요. 왜 그가 그럴까요? 그러니까 둘 다 받는데 둘 다 받겠죠 당연히. 네네. 그런데 3석짜리의 정당과 107석의 정당이 같은 취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왜 이준석한테 요즘 끌려가냐 이렇게. 이준석이 손 내밀면은 덥석 잡고 약간 불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지금 단식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그 대표도 지금 긴급 귀국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보도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주도권을 또 야권에서의 주도권까지 내가 가져가겠다. 뭐 이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있다. 예. 네네. 그러니까 어제 오전에 그 윤리위 결정을 열흘간 재심도 하도록 하고 나서 오늘은 이걸로 가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이제 단식이 나왔단 말이죠. 국민의힘 의원들도 예상을 잘 못했을 것 같아요.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최강의 카드잖아요. 단식이라는 건. 그리고 그렇죠. 장소가 무려 로텐다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야당 의원만 보는 게 아니라 여야 다 지나가면서 보고 국회 사무실 직원들도 봐야 되고 기자들도 봐야 되고 완전히 공개된 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내부 결집용이 더 강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여당에도 보여주는 거죠. 야당 대표 지금 로텐다고 해서 단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제 보니까 그 국회의 그 조형물 상징판 앞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고려를 했을 겁니다. 야당 대표의 단식이라는 건 헌정사에서 그렇게 많은 사안들이 아니에요.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한 번 했고 올라가면은 황교안 대표 한 번 했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헌정사 10손가락 안에 꼽는 사건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간단하게 볼 일은 아닌 거죠. 더더군다나 지금 시점에서는 내후 외환이 겹쳐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 단식이라는 거는 내가 머뭇거리지 않겠다. 뭐 일본 사무라이들의 이제 그 승부처의 일본 기본 1번이 머뭇거리지 말라는 건데 머뭇거림이 없어요. 요즘 장 대표 행보를 보면은 머뭇거림이 없으니까 정말 이거 정면 돌파하고 빠르게 이 어쨌든 당의 이런 갈등과 이런 걸 수습한 다음에 빠르게 국면 전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표현을 드렸지만 어차피 맞을 매 이거 그냥 놔둬도 맞고 안 놔둬도 맞을 거라면은 나도 빨리 이거 매듭지어서 내가 좀 맞을 거 맞고 국면 전환하자 그런 전략을 택했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의원들이 그 대표의 결기를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뾰족한 수가 없는 게 당을 뭐 나가거나 분당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을 아마 정치적인 시간도 저는 어쨌든 장 대표 편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아니 근데 저희가 늘 이런 상황에서 보면 들어가는 거는 엄청 주목을 받아요. 근데 나오는 출구가 또 중요하잖아요. 언제 나올 것이냐, 또 얼마나 명분을 얻을 것이냐. 근데 지금 쌍특검법을 받아들이면서 단식을 하는데 여당에서 이거 갖고 꿈쩍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길어지면은 고민이 좀 될 거예요. 지금은 그럴까요? 그러니까 장도혁 대표가 어쨌든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뭐 소위 말해서 독한 사람이라는 거를 이제 인증을 했잖아요. 저는 단식이 길어질 수도 있겠다 이게. 아 그렇게 보세요? 예.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는 어차피 24시간이잖아요. 그거 꽉 채웠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처음으로 이제 최장 기간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단식도 지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쌍특검을 안 받는데 갑자기 내가 그거 중단한다? 그러면 이건 리더십에 대한 큰 손상이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어진다고요 이게. 이재명 대표도 24일간 했잖아요. 왜 24일이었냐? YS 김영삼의 23일을 넘어선 24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기록에 좀 집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24일 넘을 수도 있겠다 이게. 장기화될 수 있다. 최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아니 야당 대표가 그럼 뭐 3, 4일 하다가 접나요? 그렇잖아요. 3, 4일 하다가 아니 나 다시 원내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원내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쨌든. 그리고 지금 제가 저도 지금 그 김준일 평론가 말씀에 제가 정말 동의하는 거는 이게 어차피 당대표의 단식이라는 건 이게 상징적이고 이게 일종의 대외 메시지용인데 이게 그냥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난번 드루킹 특검도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이 그때 당시 이제 맞상대가 우원식 현 국회의장이거든요. 저 그때 와서 병원에서 기억해요. 아니 뭐 살아야 나하고 뭐 논의할 거 아니야. 좀 빨리 그러니까 무조건 그 얘기하잖아요. 받으세요. 난 못 나가. 결국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여권에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이게 야당의 당대표를 선거를 지금 4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야당 대표가 어쨌든 단식이라는 거 목숨을 건 투쟁하고 있는데 팔짱 딱 끼고 우리는 우리 길 갈 거예요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어찌되었건 민주당에서도 이 카드에 대해서는 그냥 일상의 정치 그 시간으로는 제가 보기에 넘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돌이켜 보면은 그때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 이제 줄서기가 확실해졌어요. 당 대표 옆에 와서 인증샷 찍고 고생하셨습니다. 2부 자리 챙겨주고 막 이게 줄서기가 당내 줄서기가 확실해졌고 출구 전략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단식했을 때가 더 모호해요. 왜냐하면 국정기조 전환. 뭐 어떻게 하면은 이게 국정기조 전환인가. 추상적이죠.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걸 중단된 거는 이 정도면 됐다. 당내 여론이 이제 국정기조 전환 어차피 안 할 거고 당대표가 몸을 상하면 안 된다. 뭐 이 정도까지 가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중단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도혁 대표도 민주당이 안 받을 거예요. 초반에. 하여간 최소 저는 2주는 갈 거라고 보고 이게 지금 그러면 그 이상 갔을 때는 민주당과 이제 협상이 달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약간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 될 텐데 제가 왜 두 분 말씀을 드리면서 최소 2주라고 또 얘기하셔서요. 지금 우리 그 재심 청구 기간이 열흘이잖아요. 오늘이 16일인데 그럼 26일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흐름대로 만약에 가면 장경태 대표는 그때도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지금은 일단 결기를 보였다. 뭐 리더십 확보를 위한 승부수다. 지금은 아주 극초반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미 그 단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일정 정도 언론의 포커스도 글로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이 윤리위의 부당함 또 뭐 가처분 소송을 내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와중에 이 단식이 길어지면 그쪽의 그 공간도 상당히 좀 미흡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공이 이제 한 전 대표 쪽으로 넘어갔다고 네, 표현한 네. 거는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사법의 영역으로 가는 뭐 이제 가처분 쟁송은 뭐 알아서 네. 하는데 근데 그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어느 정도 합의를 해줘야 된다, 뭐 화해해야 된다 얘기 나오는데 장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식을. 그런데 여기 대해서 뭐 다른 얘기를 너무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고 네. 그렇게 될 경우 지금 열흘 이후에 있을 최고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걸 이제 최고위원회 판단하겠죠. 대표가 열흘 후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을 텐데 자 그러면 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 한 전 대표의 이 제명안을 우리가 그러면 수석 최고위원이나 그러니까 거기 이제 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럼 뭐 원내대표가 대행하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이걸 처리하느냐 아니면 대표가 나중에 오실 때까지 이거를 그냥 그대로 놔두냐 이건 정치적인 판단은 최고위원회 내부에서 이제 당원 당규와 함께 그 정치적 상황 고려가 포함된 판단들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당 대표의 단식이라는 거는 뉴스의 집중도라든가 이슈의 주목도를 놓고 봤을 때 7할 정도가 이제 그쪽으로 쏠려가 버리면은 나머지들은 약간 뭐랄까 이제 약간 밖으로 좀 밀려나는 그런 네네네. 이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단식이 그만큼 굉장히 큰 정치적 메시지를 갖고 있는 네. 부분이네요. 네. 지금 김경, 강선우, 그다음에 그 사무국장 이 세 분이 진술이 다 엇갈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제 KBS 단독 보도에서는 경찰 조사를 받은 이 전직 보좌관이 강 의원의 지시로 차에 뭔가를 실었다 이렇게 또 진술한 걸로 돼 있고 지금 강 의원이 금품 전달 사실을 본인은 사무국장이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와 전혀 배치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이건 상황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로 보세요? 일단 뭐 민주당에서는 말을 아끼고 있죠 지금 이 말을 상황은. 아낀다? 예. 그리고 네. 정청래 대표가 비상징계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지금 더 시간을 두는 거는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너무너무나 여론이 안 좋아지고 막 그러면은 비상징계를 할 텐데 여론은 안 좋죠. 여론은 안 좋은데 이제 뭐 야당에서 저렇게 자중질환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고 이러니까 이제 뉴스가 좀 분산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뭐 이 김병기 의원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뭐 이렇게 소명할 기회도 안 주냐 그러니까 일단 좀 더 지켜보자 뭐 이런 거 같고 수사도 진행되니까 네네.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강선우 의원은 자기가 돈을 사무국장이 받았고 자기가 안 받았다라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냥 상식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500만 원 뭐 이 정도 급도 아니고 1억 원인데 누구를 보고 주겠습니까? 돈을 주는 사람이. 네네. 그거는 공천 지방선거에서 공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준 거잖아요. 근데 모르고 줬다? 자 이거 보좌관님 자 이거 강선우 제가 전해줬다고 1억 원 줬다고 잘 전해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그거는 애초에 불가능한 얘기다. 그거는 자기 면피용 얘기라서 결국은 이거는 이제 경찰이 밝혀야 되는 거고 대면 그러니까 서로 이제 대질 신문을 통해서 이제 밝혀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세 사람의 진술이 다 나오고 이제 비교하는데 뭐 김경 의원만 왜 사실 얘기하고 나머지는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셋 중에 진술이 틀린 건 강선우 의원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김경식 의원은 카페에서 줬다고 그러잖아요. 카페에서 줬다. 네, 그렇죠.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줬다. 보좌관은 차에 트렁크에 실었다고 얘기했어요. 내용물이 뭔지 모르고 차에 트렁크에 실었다고 네. 했어요. 당연히 모르겠죠. 카페에서 줄 때 그러면 그 쇼핑백을 열어서 주겠습니까? 밀봉해서 줬겠죠. 그러니까 묵직하겠죠. 500만 원짜리 20다발이면 묵직하겠죠. 싫어요 하면 싫었겠죠. 그러니까 보좌관은 처음부터 나는 죄가 없다고 얘기했던 게 저는 그 맥락인 것 같아요. 자기는 그냥 싫으니까 싫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리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면 강선우 의원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안은 명백한 거예요. 이 사안은 뭐 너무나 명백한데 중요한 거는 돌려줬다고 하고 돌려받았다 서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죠. 근데 이 돈에 흔적이 없어서 이 돈이 어디 마늘밭에 묻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왜 줬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왜 줬느냐? 네네. 헌금이죠. 그럼 이거야말로 매관 매직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 큰 논란이 없을 거라고 보고 네. 다만 김경식 의원이 협조하겠다고 본인은 빠져나갈 생각하고 협조하겠다고 하고 본인은 증거인멸을 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만큼 경찰이 그걸 좀 복원해낼 수 있을지 저는 그게 관건이라 봐요. 더 하나 더 눈에 띄는 거는 뭐냐면은 네네. 그 김경식 의원이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경찰에 진술을 한 게 보좌관이 먼저 만남을 주선을 하고 돈을 줄 것을 제안했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좌관도 제가 보기에는 자유롭지 않다. 이런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유리한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그 영화 라쇼몽 같이 라쇼몽에 나오는 그쵸. 서로 이제 진술이 엇갈리는 건데 네네. 그럼 돈을 돌려줬다. 방금 뭐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은 성공한 로비잖아요. 그러면은 성공 보수가 있어야죠. 이거를 어떻게 보좌관의 그러니까 컷오프 됐었잖아요. 김경희. 그랬는데 결국 살아났잖아요. 네. 네, 그것도 단수공천으로 단수공천으로. 살아났고 그 다음에 강선우가 뭘 했느냐. 원내대표 그 서울시의회의 원내대표로 김경을 원내대표로 만들기 위해 다 전화까지 돌렸다라는 거잖아요. 사이가 안 좋아졌으면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돌려주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거는 김경도 내가 돌려받았다라고 한 이유는 그것도 뇌물이지만 돌려받았더라도 뇌물이지만은 참작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이제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 맞아 떨어지는 부분은 그렇게 입을 맞춘 거가 있고 아닌 거는 또 거짓말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건지 벌써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얘기가 질문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20일에 이제 강 의원이 경찰에 지금 소환 통보받은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같은 당이었던 민주당이 무조건 막아주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런 분위기인가요? 당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안 맞겠죠. 안 맞겠죠. 왜 질문이 안 너무 맞는지 아십니까? 어리석은 질문이었나요? 무소속 의원이에요. 민주당 의원이 아니에요. 아니,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이 길을 쓰고 안 나가려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거 알고 좀 어느 정도 아는 건데 수사기관이 집권 여당을 대하는 태도와 야당을 대하는 태도와 무소속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선골 진골 육두품이에요. 굳이 하자면 현실은 정말 냉정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나가려고 길을 쓰고 지금 수사 자기 방탄 때문에 김병기가 안 나가려는 거지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니, 경찰의 사실상 수장은 민주당 의원이잖아요. 윤호중 장관. 행안부 장관이 사실상 지휘관인데 그 지휘관이 소속한 소속 정당을 막 함부로 대할 수 있나요? 그렇군요. 자, 지금 그 중수청 공수청 정보안 공개된 이후에 막 시끄러운데 앞서 나온 이규현 수석은 의견을 수렴하는 초안이다 강조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게 아닌 분위기예요. 그리고 그 민간 의원 6분인가 7분인가 또 사퇴를 하셨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적절한가요? 저는 먼저 이렇게 봐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어쨌든 검찰은 형해화시켰지만 무력화시켰지만 새롭게 뜰 중수청 공수청은 그래도 좀 내가 좀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있는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그 주류 혹은 이제 당권파들은 왜 대통령이 다시 또 칼자루 쥐려 그러지? 이거 그냥 원한 대로 갑시다. 라는 게 지금 기저에 깔려 있는 거로 좀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표면에 있는 얘기들은 제도의 문제 혹은 뭐 이거에 얼만큼 이제 현실에 이제 접목되는 문제, 검찰 해체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 뭐 이런 것들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인 거는 그 약간 서로 간에 이제 그 힘겨루기가 깔려 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의 논평이 재밌었어요. 여기 약간 뭐 이제 또 단어가 하나 들어가긴 하는데 지금 그 이 정부가 내놓은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 집 개는 안 물어요.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편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조국 혁신당의 논평이 저는 굉장히 함의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다시 또 논의를 거치겠지만 저 이 과정을 통해서 누더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좀 우려스러워요. 이제 우리 김준일 평론가의 교훈을 또 들어봐야죠. 네. 이미 누더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 뭐 엄청 꼬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부터 해가지고 지금 공수처 중수청 그리고 국수본 도대체 이 기관들은 무슨 차이가 있고 어떻게 영역을 나눠가지고 할 건지 비슷하게 막 겹칠 가능성도 있어서 총리시사나에 이제 뭐 수사조정위원회인가 만들려고 하다가 그건 또 이제 이거 뭐 수사 지시하는 거냐 그래서 그것도 불발되고 이게 나중에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여론을 띄워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나왔으면은 정부에서 몰랐을까요? 이게 파장이 있을 거라는 거를? 1차 당연히 보고가 가고 그렇죠. 알았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의 어떤 정서들도 고려를 해서 이게 조정을 하려는 건데,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특히 강성파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게 수사가 그러면 전문 수사관들, 그러니까 검찰 수사관들만 있으면 수사가 됩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필요한 거잖아요. 수사가 잘 되려면은 그게 뭐가 됐든 어느 나라나 이원화돼 있어요. 경찰, 그러니까 간부가 있고 그걸 이제 뭐라고 부르든 그거를 이제 수사를 하시는 실무진들이 있고. 근데 그 다 수사관들만 보내면 수사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을 해체하는 거에 온통 모든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수사가 어떻게 원활하게 돌아갈지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이 책임 있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정치와이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날씨 정보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바깥 활동은 가급적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부터 국외 미세먼지와 황사가 유입되면서 전국의 공기질이 나빠졌습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이고요. 특히 충청과 전북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여기에 중부지방과 호남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도 끼면서 먼지와 안개가 뒤엉켜 시야가 희뿌였습니다. 추돌사고 나지 않도록 감속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먼지와 안개만 아니라면 오늘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일부 영남 지역은 계속해서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서 작은 불씨라도 철저하게 관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1도, 전주 영하 2.9도로 큰 추위 없는데요.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낮습니다. 어제 남부지방의 낮 기온이 20도에 육박하는 등 마치 봄처럼 포근했는데요. 오늘은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낮 기온 서울 6도, 대전 12도, 대구 14도, 광주 15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을 3도에서 8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크게 춥지 않겠지만 다음 주 화요일에는 다시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제명 결정을 두고 국민의힘이 어수선합니다. 친한계로 얘기되는 분이시죠.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하루 종일 일정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 윤리위원회에서 그 전날은 아니죠. 당일 새벽에
나왔던 그 제명 결정이 의결이 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대다수였거든요. 의원님 그 최고위 가시기 전에 어떻게 예상하시고 들어가셨을까요? 원래는 최고위 의결 과정을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보통 전날 정도에 그 의결 안건이 올라옵니다. 네. 또 올라오고 그 다음 날 보통 표결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보통 따르는데요. 이 건 같은 경우도 그 전날 사실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수요일 날 그러니까 네. 오후 저녁쯤에 해서 이제 징계 안건이 올라왔고 원래 통상적인 경우 같으면 목요일 날 보통 처리가 되죠. 어제가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공개 최고위 하기 전에 보통은 저희 최고위원들하고 대표님이 모여서 비공개 사전 회의를 조금 합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오늘 이 안건을 표결하는 게 맞냐, 이 안건을 처리하는 게 맞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좀 주셨고 종합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정동영 대표님께서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결정을 미루자 이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언론에서 막 열심히 취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통 보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명 결정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장동혁 대표는 회의를 준비했는데 이제 비공개 회의에서 마음을 좀 바꿨다. 뭐 이렇게들 보도가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맞는 보도라고 보면 될까요? 뭐 제가 정동영 대표님의 마음까지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처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뭐 이렇게 사전 회의를 들어오셨는지는 알 수는 없죠. 근데 네. 다만 많은 분들께서 조금 미루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장 컸던 건 아무래도 어제 그 전날 의원총회를 소집을 요구를 했고 예. 어제 이제 11시죠. 그러니까 최고위 바로 다음에 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우리가 최고위에서 의결을 하는 건 이거는 뭐 다른 의원총회를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의견을 좀 들어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꽤 많이 있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소명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부분에 절차적 문제도 제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는 부분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금 이렇게 미뤄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최고위가 9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의원님 경우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이미 사실상 윤리 제명 결정에 항의했다라고 네. 보여지고 또 양양자 최고위원도 회의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9분 중에 2분 외에 또 반대 의견이 있으셨습니까? 뭐 제가 뭐 다른 분들의 의견을 제가 하나하나 다 드리는 건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비공개 최고위 회의 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분들이 뭐 이거 반대를 했다, 뭐 누가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으려고 해요. 다만 제가 어제 아무 말씀을 드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은 뭐 징계 절차에 대해서 저는 이번 제명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 자체가 한동훈 대표의 이 당원 게시판 사건 자체가 사실 징계거리 자체는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가장 강한 징계인 제명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제 다행히 뭐 우선은 최고위에서 이 결정을 미뤘죠. 하지만 이게 과연 결정을 미루는 게 반드시 이 제명 징계가 잘못됐다라는 우리가 합의가 있어서 밀린 건가라고 했을 때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 또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정 부분은 뭐 저의 판단도 보류한다는 차원 그리고 일정 부분은 소극적이지만 거기에 대한 지금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어제 뭐 최고위는 발언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결정에 대해서 한 전 대표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요. 근데 이 질문도 사실은 한 전 대표께 직접 드려야 되지만 일단은 의원님께 드리자면 이 재심 청구를 기본적으로 안 하겠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기간을 열흘을 주는 것이 한 전 대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먼저 이번 윤리위 결정 그리고 그 토대가 된 당무감사위 결정 자체는 매우 잘못된 결정이고 그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못된 점이 너무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간단하게 뭐 쟁점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2가지 정도의 쟁점이었죠. 하나는 뭐 가족이 쓴 게 맞냐, 가족이 쓴 글이 문제가 조금 있냐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한동훈 대표가 직접
직접 쓴 글이 있냐라는 부분이었는데 가족이 썼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한동훈 대표도 이미 인정을 한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문제가 됐던 건 한동훈 대표가 쓴 글이 있냐라는 부분인데 먼저 인정을 한 건 사실 한동훈 대표의 아이디는 없다. 한동훈 대표의 아이디는 이제 가입된 것 자체가 없다라는 점은 다 확인이 된 사실이고 이 동명이인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쓴 각종 악성 댓글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직접 관계된 건 없구나라고 해석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무감사위원회에서는 마치 한동훈 대표가 동명이인 한동훈의 아이디를 몰래 이용해서 차명으로 이용해서 이 글을 쓴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윤리위도 그걸 토대로 징계를 하겠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정말 글을 쓰고 싶으면 본인 아이디로 쓰거나 아니면 굳이 차명으로 쓰려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쓰는 게 맞지. 굳이 자신과 동명이인을 찾아내서 그 사람의 아이디를 통해서 어떻게 글을 쓴다?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말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뭐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근거라든지 이런 소명 자료라든지 이런 의심되는 정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명하지도 않아요. 설명하지도 않고 뭐 그럴 수 있는 것 같다라고 막 발표하고 네. 그런 다음에 이걸 제명하겠다는 징계까지 나아가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는 결론을 정해두고 하는 징계일 수밖에 없구나. 이거는 정말 이미 소명 절차나 이런 것들은 그냥 사실상 정치적 모욕주기일 뿐이고 나머지는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 때문에 지금 아마 한동훈 대표께서 지금까지는 뭐 소명을 하지 않겠다. 더 이상 재심 청구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다만 뭐 윤리위는 윤리위고 당무감사위는 당무감사위고 어쨌거나 어제는 또 최고위 차원에서 그리고 당대표께서 정식으로 재심 기간을 기다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제안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정말 많은 의원분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 파국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표출하셨어요. 네. 그 안에는 뭐 네. 제명 절차는 당연히 잘못됐다. 제명이란 징계는 당연히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한동훈 대표도 어떻게 이 사건을 조금 더 현명하게 또 더 이상 파국으로 가지 않게 해결을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일정 부분의 바람도 저는 표시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네.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점을 한동훈 대표께서도 조금 고려하셔서 뭐 여러 가지 적절한 수단을 뭐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안에는 일정 부분 소명 절차에 한번 본인이 양보해서 한번 협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도와 언론이 다 이제 비슷한 제목을 낼 수밖에 없는 게 재심 청구 기간이 이제 열흘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열흘간의 재심 청구 기간이 파국으로 갈 거냐, 봉합으로 갈 거냐. 오늘 아침에 많은 그 제목들이 그렇게 나오던데요. 지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의원님 생각에 이게 봉합으로 가기 위한 좀 순서가 있다면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우리 윤리위원회도 조금 더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리위원회 당무감사위원회도 이게 자기들이 정말 결론을 정해두고 이렇게 징계하려는 뭐 제명 절차를 무조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일정 부분의 신뢰는 먼저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구체적인 신뢰를 보이는 방법 중에 뭐 전 하나는 적어도 본인들이 뭐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자료들, 뭐 본인들이 이렇게 이번에 징계를 내리게 된 이런 근거들에 대해서 조금 더 소명하거나 이렇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절차에 협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최고위원이지 않습니까? 네. 저 같은 사람한테 좀 설명을 해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적어도 뭐 제가 뭐 한동훈 대표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제거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건 모든 사람이 신뢰할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저 정도 저는 그리고 심지어 최고위의 그 멤버인 최고위원이고 이 건에 대해서 의결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저한테 정도는 와서 조금 더 상세하게 본인들이 판단하게 된 근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저도 중간에 가교 역할을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네. 윤리위의 이런 결정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뭐 의도적으로 제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조금 약간 제가 신뢰하면 그걸 전달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런 신뢰가 조금 회복되면 반대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조금 이런 재심 절차나 이런 것들에 협조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이제 의원총회 후 전후를 보면은 그동안에 공개 발언이 많지 않으셨던 그 중진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지금 의견을 개진하고 계신 상황이라 지금 이제 가교 역할을 얘기를 하셔서 지금 그 당 윤리위원회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또 사실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한 전 대표 측뿐만 아니라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봉합을 위한 어떤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방안 말고도 당 중진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안과 미래에 또 참여를 하고 계시니까 그 당내에서 어떤 식의 또 방안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또 혹시 논의들이 있으신지 있을 계획이신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게 아무래도 당 중심분들께서는 뭐 어제 저는 정말 적절한 역할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 당 내에서는 계속해서 서로 간에 불신이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분들 그리고 반대로 또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분들도 저 사람들이 우리를 제거하려고 한다. 반대로 이 사람들 반대쪽은 또 반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제거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불신이 너무 쌓여서 이게 계속해서 서로 이런 뭐 당내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 점에 있어서 중진들께서 좀 나서서 어느 정도 중간 소통 창구도 조금 열어주시고 좀 감정도 좀 낮춰주시고 그렇게 봉합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힘을 좀 실어주시면 당내 갈등이 조금 더 줄어드는 뭐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이런 제명에 대해서는 적어도 좀 과하다라는 이런 입장을 내주신 이런 중진분들이 저는 적절한 역할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언론에서는 이제 예상을 또 할 수밖에 없어서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실 한 전 대표의 입장은 뭐 재심 청구 안 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을 해서 이제 쭉 앞으로의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열흘 정도의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없으면은 26일 최고위는 열리는 거고 여기서는 확정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정치권에서 10일이라는 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네. 굉장히 긴 시간이고 그 사이에 어떤 뭐 정치 이벤트가 있을지도 모르고 또 뭐 어떤 분위기의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뭐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그 10일이란 건 사실 명목상으로는 그냥 정말 재심 신청 기간, 네. 소명 기간 절차적인 부분을 들어서 10일이란 걸 어제 줬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뭐 이 제명이라는 징계 자체가 과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워낙 많은 항의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뭐 최고위도 일정 부분은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또 10일의 시간을 둔 거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일이란 건 결국 한동훈 대표에게 10일을 준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최고위한테도 10일을 준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면 이 최고위도 10일 동안 우리도 많은 생각을 해야겠죠. 이게 정말 제명이라는 절차가 우리 당에 현재 적절한 건가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최고위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은 변화에 더 무게를 두십니까? 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변화가 됐으면 좋겠고 네. 저는 적어도 저는 뭐 제가 한동훈 대표랑 가까운 것도 맞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가까운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우리 당이 갈등을 좀 봉합했으면 한다라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적어도 이게 제명으로 가서는 절대로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봉합이 됐으면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준비한 질문 중에는 지금 뭐 제명이 확정되면 분당이 불씨가 될 거라는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한 전 대표가 제명 이후에 어떤 행보를 할 걸로 보십니까? 이런 질문도 준비를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생각 안 하고 계십니까? 뭐 분당까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분당까지 될 가능성은 높지 않고 한동훈 대표도 그럴 의지가 크진 않고 여전히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네. 국민의힘과 함께 뭐 정말 보수정당 구하고 대한민국을 구한다라는 생각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분당까지 한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번 징계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 중에 하나는 네. 사실 이 징계는 단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뭐 당내 정치적 갈등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사실관계 자체로 이게 적절했는지 안 했는지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징계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가 결국 계엄과 탄핵을 극복하는지 문제하고도 저는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은 결국 계엄 반대 그리고 탄핵 찬성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당내에는 여전히 탄핵 때문에 참 마음 아파하는 그런 당원들이 계시고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이 한동훈 대표를 많이 미워하고 있고 그런 미운 마음이 이번 징계로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미워하는 당원들이 있다고 해서 그 마음에 상응해서 한동훈 대표를 징계하고 제명을 해서 내쫓아버리면 결국은 우리 당은 탄핵 찬성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당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탄핵 찬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 결국에는 계엄에 대해서 사과했던 건 진정성이 있는 거냐, 여전히 정말 계엄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냐라는 질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정당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다음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그리고 향후에 우리 당이 국민들에게 정말 사랑받는 정당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못하는 그런 저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저는 조금 서운하신 분들이 있더라도 이 정말 정치적 맥락을 같이 이해하고 함께 한동훈 대표랑 함께 가는 한동훈 대표 함께하고 이 정치적 갈등을 봉합함으로써 우리가 과거를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방선거 말씀을 해주셔서요. 사실 이제 5달도 채 남지 않았고 새해 벽두에 여러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에 결코 유리하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국면에서도 보면은 뭐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요. 적극적으로 지금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길어지면 사실 그만큼 선거의 시간에서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생각에는 이게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어제자 조간신문을 보면 저희 거의 모든 일간지의 첫 면에 한동훈 대표 제명이 가장 중요한 기사로 나왔어요. 근데 불과 어제 지금 보면 뭐 민주당의 각종 악재들 공천 헌금부터 해서 이런 것들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네. 사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들이거든요. 네. 심지어 그것들이 전부 다 지난번 지방선거 때 일어났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도 과연 민주당이 뭐 깨끗한 정당일 수 있냐, 과연 부패하지 않은 정당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강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때인데 우리 당내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건 굉장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장경영 대표가 어제 이제 오후에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쌍특검법 예.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단식에 들어갔는데 일단 당내 분위기 반응은 어떻습니까? 당내 반응은 일단은 뭐 대표님에 대해서 뭐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반신반의하는 분들, 뭐 한동훈 대표 제명건에 있어서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는 이런 여론이 꽤 많으니까 그걸 좀 불식시키려고 이런 돌파구를 찾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동혁 대표님께서 꾸준히 이 특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필요성을 언급을 하셨고 또 그만큼 간절한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이 건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개혁신당하고도 손을 잡으면서 정말 우리 보수 연대에 어느 정도 물꼬도 트고 있으셨고 그런 점에서는 뭐 장동혁 대표님의 진심을 좀 믿습니다. 이 단식이라는 게 아무래도 처음에 들어가는 것보다 중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좀 더 국민들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장동혁 대표님은 굉장히 의지력도 강하시고 뭐 강단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이번 단식에서 정말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지난번
24시간 필리버스터와 같은 그런 모습을 분명 또 한 번 보여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걸 통해서 정말 우리가 멈춰있는 민주당에 대한 특검, 통일교 그다음에 이 공천 헌금의 특검을 관철시키는데 저는 분명히 일정 부분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첫 반대 토론 주제로 나섰어요. 이것도 상당히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앞으로 이 쌍특검법뿐만 아니라 좀 개혁신당과 연대를 좀 확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하죠. 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네. 개혁신당은 그 3대 특검, 그 예전에 최상병, 그다음에 내란, 그다음 김건희 여사 특검을 찬성했던 정당입니다. 찬성했던 정당인데 이번에 천하람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추가 특검, 종합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으로 그냥 반대 표결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강한 뭐 이런 의사를 표명하는 것까지 왔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개혁신당이 어느 정도 뭐 중간에서 조금 더 합리적인 선에서 때로는 우리 당에 반대되는 말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당이 말이 맞다라고 할 때는 또한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정말 보수화 확장되고 우리가 중도로 확장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씩 보이는 저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혁신당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말이 맞을 때는 또 우리와 함께하면서 그런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열려있는 마음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주요 사안들마다 굳이 특검이 아니라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경제 현안에 있어서도 그럴 수 있고요. 각종 정책 현안들에 있어서도 충분히 우리와 뭐 어떤 일정 부분 뭐 뜻이 같을 때는 계속해서 합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그게 국민들의 시야에서 봤을 때는 또 이게 더 이제 보수 정당이 더 살아나고 조금 더 중도로 확장하고 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의 선거 연대까지도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하고 싶고 특히 저 같으면 또 청년 최고위원이잖아요. 네. 청년 최고위원이고 뭐 정말 유능한 청년들이 개혁신당에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탐나는 인재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꼭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같이 했으면 좋겠고 우리끼리 너무 이렇게 싸우다가 뭐 혹시나 모든 그 소중한 인재들이 다 지방선거에서 다 낙선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같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이제 생중계될 예정인데요. 앞서서 사실 그 특검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그 상황에서 그 시점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당 차원에서 이제 논평을 안 냈는데 이 논평 안 낸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저는 이게 그런 사정은 이해는 가요. 이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정치적으로 절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논평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아마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뭐 한동훈 대표 제명 발표를 했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동훈이라는 사람 자체가 결국 탄핵 찬성을 상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윤 전 대통령을 아무리 우리가 뭐 절어놨다라고 말을 한들 한동훈 대표를 이렇게 징계하면 결국은 저 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 모습처럼 보인다라고 네. 국민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오히려 저는 반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특검의 구형은 저는 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네.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을 하더라도 저는 미수범에 그쳤다고 봅니다. 미수범에 그쳤고 그리고 인명 피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감형 사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뭐 내란죄는 뭐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래도 감형은 미수범 감형 규정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반대로 조금 국민들께서 오해할 만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한동훈 대표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과거에서 벗어났다는 걸 오히려 보여주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쪽의 모습을 앞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우재준 최고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월 16일 금요일 전격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는 전격시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월요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